평등, 기대, 선망. 서양 문명 2000년의 장점은 이제 익숙하다. 무엇보다도 부, 식량, 과학지식, 소비물자, 신체적 안전, 기대 수명, 경제적 기회 등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상적인 물질적 발전이 닉슨의 소비에트 연설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현상을 수반한다는 곤혹스러운 사실은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현상이란 서구의 보통 시민에게 지위로 인한 불안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즉, 자리, 성취, 수입을 놓고 걱정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실제적 궁핍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궁핍감과 궁핍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나기까지 했다. 중세 유럽에서 변덕스러운 땅을 경작하던 조상은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부와 가능성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자신이 모자란 존재고 자신의 소유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느낌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심리를 생각해 보면 이런 박탈감도 그렇게 이상할 것은 없다. 어떤 것, 예를 들어 부나 존중의 적절한 수준은 결코 독립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준거 집단, 즉 우리와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조건과 우리의 조건을 비교하여 결정된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 자체만으로 평가할 수 없고 중세 조상의 생활과 비교하여 판단할 수도 없다.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가 놀라운 번영을 이룩했다고 강조하는 소리를 들어봤자 전혀 감동을 느낄 수 없다. 오직 우리가 함께 자라고 함께 일하고 친구로 사귀고 공적인 영역에서 동일시하는 사람들만큼 가졌을 때 또는 그보다 약간 더 가졌을 때만 우리는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설사 우풍이 심하고 비위생적인 오두막에 살면서 크고 따뜻한 성에 사는 귀족의 집에 시달린다 해도 우리와 동등한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사는 것을 본다면 우리의 조건은 정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괴로운 조건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질투심이 생겨나는 일은 드물다는 것이다. 그러나 쾌적한 집에 살며 편안한 일자리로 출근한다 해도 경솔하게 동창회에 나갔다가 옛 친구 몇 명이 아주 매력적인 일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우리 집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왜 이리 불행하냐 하는 생각에 시달려 정신을 가누지 못하기 십상일 것이다.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느낌,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때 받는 그 느낌이야말로 불안과 우라의 원천이다. 키 작은 사람이라 해도 고만고만한 사람들 사이에 살면 키 때문에 쓸데없이 괴로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집단의 다른 사람들의 키가 약간이라도 더 자라면 갑자기 불안에 빠지고 불만족과 질투심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키가 1mm라도 줄어든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수많은 불평등을 고려할 때 질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가 모두를 질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살아도 전혀 마음이 쓰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보다 약간 더 나을 뿐인데도 끔찍한 괴로움에 시달리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만 질투한다. 우리의 준거 집단 속에 속한 사람들만 선망한다는 것이다. 가장 견디기 힘든 성공은 가까운 친구들의 성공이다. 데이비드 휴먼은 인성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질투심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불균형이 아니라 오히려 근접 상태다. 일반 병사는 상사나 상병에게 느끼는 것과 비교하면 장군에게는 질투심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뛰어난 작가 역시 평범한 삼류 작가보다는 자신에게 좀 더 근접한 작가들로부터 질투를 더 받는다. 불균형이 심하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그 결과 우리에게서 먼 것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않게 되거나 그런 비교의 결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겨 우리 자신과 비교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질투할 사람도 늘어난다. 18세기와 19세기의 위대한 정치혁명과 소비자혁명은 인류의 물질적 운명을 크게 개선시키는 동시에 심리적 고뇌도 안겨주었다. 그 중심에 자리 잡은 특별하고 새로운 이상,
즉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평등하며 누구나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사실 역사상 대부분의 기관에는 그 반대되는 가정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불평등과 낮은 기대 수준이 정상적이고 지혜로운 것이었다. 극소수만이 부와 충족을 갈망했다. 다수는 자신이 착취를 당하며 체념 속에 살아갈 운명임을 잘 알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노예이며 날 때부터 노예인 사람들에게는 노예 제도가 편리하고 정당하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에서 그렇게 말했으며 그리스와 로마의 거의 모든 사상가와 지도자가 이런 입장을 지지했다. 고대 세계에서 노예와 노동계급은 보통 이성이 없는 피조물로 간주됐으며 그 결과 가축이 밭을 가는 것이 당연하듯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어울린다고 여겼다. 당시 엘리트가 그들에게도 권리와 갈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망치와 낫의 정신 상태나 행복 수준을 연구하겠다는 말만큼이나 터무니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불평등이 당연하다거나 고칠 수 없는 것이라는 관념을 억압당하는 사람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로마 제국 말기에 기독교 가르침이 전파되면서 자신이 받는 불평등한 대접을 변화 불가능한 자연 질서의 한 부분으로 해석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많은 사람을 흡수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평등주의적 원리들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사회 구조를 개혁하여 구성원들이 땅의 부를 좀 더 공평하게 나누어 갖자고 주장하는 기독교 정치 이론가는 거의 없었다. 인간은 신 앞에서는 평등할지 몰라도 이것이 현실에서 평등을 추구할 이유가 되지는 못했다. 이런 이론가들에게 훌륭한 기독교 사회란 엄격하게 계층화된 절대군주제였다. 이것이 하늘의 왕국의 질서를 반영한다고 믿었다. 신이 천사로부터 가장 작은 두꺼비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에게 절대 권력을 행사하듯이 신이 임명한 지상의 통치자는 사회 구석구석을 다스린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사회에서 신은 귀족에서부터 농장의 일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어울리는 자리를 주었다. 중세 영국의 귀족에게 이런 위계에서 그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가리키며 속물근성이라고 비난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차별 행위를 조롱하는 이런 경멸적인 용어는 사람들을 좀 더 평등하게 바라보게 된 다음에 나타났다. 잉글랜드의 15세기 법학자 존 포티스큐 경은 중세 내내 당연시되어 온 관념을 이런 식으로 되풀이하고 있다. 최고의 천사로부터 최하의 천사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쪽에는 우월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쪽에는 열등하지 않은 천사는 없다. 마찬가지로 인간에서부터 가장 천한 벌레에 이르기까지 어떤 피조물에게는 우월하고 다른 피조물에게는 열등하지 않은 피조물도 없다. 왜 어떤 사람은 땅을 갈아야 할 운명이고 어떤 사람은 연회장에서 잔치를 즐길 운명이냐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보자면 창조주의 의지에 도전하는 행위였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솔즈베리의 조는 여러 정치가들에서 사회를 신체에 비유했다. 물론 이러한 유추는 불평등 체계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존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의 모든 기관은 인간 신체의 여러 기관에 비유할 수 있다. 통치자는 머리이고 의회는 심장이며 법원은 허리이고 관리와 판사는 눈, 귀, 혀이며 재무 담당자들은 배와 내장이고 군대는 손이며 농민과 노동자는 발이다. 이 이미지에 따르면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는 바꿀 수 없는 역할이 할당되어 있으며 농민이 영주의 저택에 살면서 정부의 일에 대해 발언을 하는 것은 발가락이 눈이 되겠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해괴망측한 일이었다.